안녕하십니까, 타코파파 플라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막막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찬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겠습니까? 지난 2026년 CES 당시 시애틀 타코마 공항의 폭설로 모든 일정이 마비되었던 그날 고립은 제 아트토이 프로젝트인 타코마의 탄생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치열했던 비즈니스 현장의 에피소드와 20년 뒤 제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기록, 그리고 작가로서 저를 지탱해주는 네 번째 키워드인 감정 기복을 다스리는 마음 챙김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피규어를 만드는 작업일지가 아니라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비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지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하고요. 바지 하고 나서 그리고 가방 하고 그리고 바디 해야겠어요. 가방을 아직 무슨 색으로 칠할지를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조금 뭘로 해야 될지 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바디를 일단 준비해 놓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네요. 진짜 오늘따라 유독 하기 싫네. 지난주 아니 이번 주 해가지고 어저께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에 이제 평일간 촬영했던 영상분들을 전부 해가지고 지금 방금 업로드를 하고 지금 여기 앉은 판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그죠? 되게 희한한 게 이게 좀 본전 생각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 정도 내가 지금 리소스를 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좀 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처음에 초심과는 다르게 나는 어차피 내 타코마를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홍보 수단으로 이걸 할 거야 라는 그 생각도 있지만 그 생각이 자꾸 옅어지고 그리고 자꾸 유튜브로 뭔가 요행을 보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절제를 잘 안 하면 진짜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슬슬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사실 좀 그랬어요. 제 얼굴 보면서 하니까 좋네요.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보이시겠죠? 수염을 오래 길렀더니 아주 보기가 좋네. 일단은 10방울 15방울 정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방울 20방울 했네요. 그리고 새로 만든 베이직 신라를 20방울 했으니까 한 8방울 정도 1, 2, 3, 4, 5, 6, 7, 8 네,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봉이 있어야겠죠. 아니 뭘 안 해줬나 했더니 다리를 안 꽈구만. 다리를 또 꽈줘야지. 테스트 먼저 클리너로 테스트 먼저 진행해주고요. 네, 분사가 아주 고르게 잘 됩니다. 좋아요. 첫 번째 분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네. 100%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컬러를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지가랑이 부분이 항상 쓰고 잃어버리는 내 뽀글이 친구 하고 뽀글이 한번 해서 털어줄 겁니다. 오늘 분사가 엄청나게 시원하게 잘 되네요. 마음까지 다 시원해지네. 저처럼 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저처럼 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 세상이 뭐 소리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저처럼 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 세상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한 8개월 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이도 지금 먹고 요즘에 너무 우울한데 뭐 좀 뭔가 이 답답함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바이크를 구매를 했거든요. 바이크를 구매를 했는데, 근데 웬걸 요즘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너무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가 유행인가요? 모를 일입니다 진짜. 10회 정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회 했네요. 1, 2, 3, 4, 5회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바이크가 요즘에 막 되게 많이 보이길래 원래 유행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아니면 마침 유행하는 시기에 내가 바이크를 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되게 와이프가 지금 절대 안 된다고, 바이크 탈 거면 이혼하라고 막 난리 쳤었는데, 그래도 막 타고 싶다고 막 해가지고 타게 해주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타야 되는데, 근데 진짜 웃긴 거는 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그때 바이크 살 때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갈 데도 없는 사람이 뭘 바이크를 탄다 그래 자꾸. 되게 웃기네. 왜 무슨 바이크를 탄다 그래. 너 갈 데 있어? 갈 데 없잖아. 어딜 갈 데가 있어야 바이크를 타지. 그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일단은 나는 사겠다고, 나는 하고 싶다고, 난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내 버킷리스트였다고. 그래서 구매를 했죠.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탈 일이 없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갈 데도 없고, 또 괜히 또 사람 많은 건 좀 그래요. 또 은근 사람 많은 건 또 좀 그렇고, 그게 상당히 이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너무 많이 남았네. 가방을 이색으로 칠할까? 모자란 느낌이 드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안돼. 이런, 이거 어떡하죠? 맛이 가네. 일단 뚫어놓고. 그래서 근데 면허가 없었어요. 제가 2종 면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125cc로 시작을 하되, 125cc 중에 제일 좋은 거 사야지 이러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파르타 필렌이라는 모델을 구매를 해서 되게 멋있어요. 그거 바이크 되게 멋있고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데 탈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근데 또 오토바이 병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C 높은 것만 막 최근에 무슨 병 걸린 것처럼 계속 그거 보고 있느라고 사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을 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이크를 타고 싶어,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진짜 유행인 건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자면, 그러면 사람들이 바이크를 요즘 유행이라서 바이크를 타는데 내가 바이크를 탄다. 그러면 나는 밖에 나가지 않고도 그런 유행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미친, 존나 선두주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좋고. 잠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잠깐만요, 요거 먼저 하고요. 그래서 되게 바이크를 되게 중고로 진짜 미친 키로수를 업어왔었거든요.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회 하고 10회, 15회 넣어야겠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래가지고 300km대에 거의 새 거인 바이크를 스파르트 필렌을 영입을 했는데 지금 몇 킬로인지 아세요? 지금 850km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맛이 가는 건 거죠. 카브라가 예쁘네. 일단은 네, 좀 보충을 했어요. 역시 고급 가방은 가죽이죠. 근데 타코마가 20살이잖아요. 20살의 타코마면 그래도 고급 가방을 들고 시애틀로 놀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타코마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타코마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시를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CS라는 미국에서 열리는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박람회가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요. 이제 2022년 이제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는 해에 주로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섀도우를 좀 더 넣어주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그런데 이제 직항은 좀 비용이 비싸잖아요. 직항은 비싸가지고 항상 거의 경유를 해서 라스베가스를 갔거든요. 근데 대부분 라스베가스 경유를 할 때 LA를 들렸다가 라스베가스로 가는 게 거의 일반적이었는데 그때 따라 시애틀을 경유해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애틀에서 내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폭설이 온 겁니다. 시애틀에. 이거는 뭐 보통 폭설이 아니라 완전 개폭설. 그래서 완전 묶였어요. 비행기가 시애틀에서 묶여가지고 비행기를 갈아서 탈 수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저희 팀 난리 났었죠. 지금 전시장에서는 이제 다른 외국하고는 다르게 그 미국에는 레이버라고 해서 그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에 사람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인들의 인당 비용이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하루를 지금 묶여서 못 가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막 엄청 극심 장난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저희 팀들도 다 막 멘붕일 거잖아요. 저희 팀들도 다 멘붕이었는데 요거 먼저 하고요. 아, 이 컬러가 있구나. 3, 4, 5, 6, 7, 8, 9, 10, 10회. 그리고 더 어두운 컬러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1, 2, 3 1, 2, 3, 4, 5. 개 멘붕인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컴플레인을 이제 항공사에다가 엄청 컴플레인을 걸었죠. 이것이 장난하냐 너네 진짜 이거 뭐한 짓이냐. 근데 뭐 날씨가 뭐 그런데 뭐 그게 뭐 항공사가 야 너네 라스베가스 가는구나 전시 가지 내가 이거를 해갖고 딱 못 가게 저주 겸 뭘 해줄게 어때 한번 봐봐 한번 당해봐 그런 거 아닐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네. 조립할 때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숙소를 시애틀에서 이제 숙소를 이제 잡아줬어요. 공항에서 숙소를 잡아줬고 그래서 이제 그 숙소로 저희는 이제 이동을 해서 조금 쉬고 있었죠. 조금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공항에서 연락이 온 거죠. 야 너네 저기 뭐야 그 무엇이냐 어쨌든 짐이 나왔거든. 일단은 짐을 너네 찾아가지고 일단은 저기로 해줘. 일단은 짐을 좀 찾아서 빼줘. 그런 다음에 다시 넣어줄게. 그래서 짐 모으는 곳을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짐을 좀 빼줘. 뭐 거의 뭐 한국 사람이면 아시겠죠. 그 분노 상태란 거의 뭐 이제 뭐 거의 폭발 지점이 왔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제 거의 뭐 분노로 가득 찬 이제 상태가 된 거죠. 화가 막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이제 시애틀 공항에 이제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막 빡쳐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짐 찾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국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따라랑 해갖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오빠 그러는 거야. 왜? 뭔 일 있어? 왜 오빠 목소리 왜 그래? 아니 아니야 뭐 괜찮아 뭐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오빠 우리 됐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됐는데? 그랬더니 오빠 나 임신 됐어 그러는 거예요. 헐. 되게 상황이 되게 오묘했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슬픈데 기쁜? 약간 그런 그 빡치는데 기쁜? 이거에 가깝죠.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와이프한테 야 일단 우리 너무 잘 됐다 진짜, 우리 그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원했었는데 너무 잘 됐다, 오빠가 함께 못 있어서 미안해 하면서 든 생각이, 지금 주변을 보니까 눈이 엄청 많잖아요. 하얗고.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꼭 눈에서 핀 꽃 같은 거예요. 눈에서 핀 꽃. 그래서 이름을 동화라고 지어야겠어. 이름을 동화라고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럼 태명을 지어야 되는데 태명을 뭘로 하지? 했는데 지금 여기 어디? 여기 시애틀 어디? 공항. 이 공항 이름이 뭐지? 타코마 에어포트. 그래, 우리 애의 태명은 타코마야. 와이프한테 바로 전화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 태명은 타코마로 짓자. 그래서 타코마로 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켜봐서 생각해보고 이제 뭔가 이제 아트토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내 개인 프로젝트로 내는 아트토이는 우리 딸을 컨셉으로 해야 되겠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을 동화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동화가 동음 이의어로 해서 눈 속에 핀 꽃도 되지만 아이들이 읽는 순수한 책이 동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젝트 동화라고 하고, 첫 번째 생각한 게 프로젝트 동화였고, 작가명을 뭘로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타코마 아빠니까 타코파파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타코마를 어떻게 타코마를 만들지? 어떻게 타코마의 아트토이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현재의 타코마가 아니라 미래의 타코마를 생각을 했어요. 어떤 미래의 타코마를 생각을 했냐면, 우리 타코마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한 20살쯤 되고 대학교쯤 들어갈 때쯤 되면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태명이나 자기의 탄생 스토리나 이런 거에 대해 지겹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러티브가 담겨있는 도시를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코마는 언젠간 분명히 시애틀을 가게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언젠간 분명히 시애틀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20살의 타코마의 여행을 아트토이로 만들어 보자 가 된 겁니다. 20살 된 타코마의 여행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다가 보니까 저기 시애틀이 생각보다 좀 되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벅스의 도시이기도 하고, 스타벅스 본사가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있고, 그리고 원래 시애틀은 눈이 많이 오는 도시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도시래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도시라서 약간 영국 같은 분위기에 약간 우중충함이 있는 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그리고 스타벅스를 상징하는 녹색, 그리고 해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애가 우산을 쓰고 녹색 장화를 신고 시애틀을 돌아다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첫 번째에 이제 제가 잡은 이미지인 것이죠. 1, 2, 3, 4, 5, 6, 7, 8, 9, 10,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네, 그렇게 해서 타코마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컨셉으로 아트토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특정되는 디자인으로 하면 누가 구매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구매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언어를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타코마라는 거는 이제 얘의 아이덴티티나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식이 없는 사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나의 분신, 그런 의미로 소중한 아이, 약간 이런 의미로 사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시애틀을 여행하는 타코마 시리즈를 이제 구상해서 계속 이제 이 제가 만든 캐릭터인 타코마가 여행하는 여행기를 이제 연작으로 구성해서 이제 계속 출시를 할 예정을 갖고,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못하는 병에 걸렸나, 이렇게 말을 이게 베베베베베 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유독 그래요,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타코마는 시애틀을 여러 군데를 여행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공항에서 내려서 주변을 탐색하는 모습을 사실 형상화한 게 이번 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요번 거 작품이 나오고 나면 이제 스타벅스 본사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가서 구경하는 모습, 그리고 어딘가에서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 이런 거를 연작으로 이제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훌륭한 아빠, 멋진 아빠, 이런 아빠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0살, 진짜 20살이 된 우리 딸인 타코마와, 그리고 제가 타코마가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 속에서의 타코마가 실제로 만나는 순간이 온다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뭔가 이야기... 네, 요 상태에서 하이라이트를 먼저 살살 긁어 주려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해줄 겁니다. 하고 한번 씻어서 클리닝을 해주죠. 아무튼 그래서 타코마라는 이제 그런 아트토이 브랜드가 생기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의 이런 시리즈로 이제 계속 이 타코마 라인업을 계속 만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가는 타코마, 그리고 첫 차를 산 타코마.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할 수 있는 딸의 행복한 미래를 그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조형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첫 데이트를 하는 타코마, 시험 공부를 하는 타코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학에 떨어진 타코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아이의 삶을 제가 생각한 모습에 내러티브를 섞어서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이게 이마에 대고 찍는 이 POV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요. 힘들어요. 블랙을 좀 타서 이제 어두운 부분을 하이라이팅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맛이 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 정도. 그리고 이거는 2회 정도. 이렇게 타코마 옷은, 타코마의 이 상의는 끝났네요. 끝났고, 붙이면 안 돼. 이거 색깔 이상해진다고. 해주고, 클리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블랙 부분 들어갈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겠어요. 네, 어제 작업에 이어서 타코마를 작업을 계속 해야겠죠. 컬러링 한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어때요? 미쳤죠? 완전 예쁘죠? 보세요. 컬러감 진짜 지렸죠? 진짜 예쁘죠? 제가 봐도 너무 예쁩니다. 보세요. 짜잔. 요런 느낌. 뭔가 그 아톰의 느낌이 나면서도 이 기가 막힌 비율, 제 스스로 너무 자화자찬하는 느낌이 있어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애정을 제 거를 많이 가져야지 뭐 누구 걸 많이 가지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지만, 네, 요런 느낌이라는 거 잘 나온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오히려 프로토타입보다도 훨씬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막간을 이용해서 가방도 좀 만들어 줬거든요. 가방도 만들어 줬는데 예쁘죠? 이런 부분 레이저 각인을 좀 할까 하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컬러는 약간 카키 그린에 가깝죠. 올리브 그린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낮고, 블랙리스한 게 약간 카키 그린에 가까운데, 카키 그린 컬러에 약간 라이트 브라운 스티치를 줘서 조금 더 이 가방 자체에 약간 팬시한 면을 살렸고, 그리고 보색을 사용해서 타코마 네이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코파파 플라트는 계열 컬러를 사용해서 그래도 블루 계열로 해서 완전 뭐 만들어줬죠. 지금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뻐요. 보시면 얼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 떨어지겠네. 첫 요런 느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완전 진짜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죠? 타코마가 너무 귀엽죠? 그런 느낌이고, 눈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눈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줘야 이거를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눈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블루텍을 좀 해줘서 에어브러쉬로 할지 아니면 붓도색으로 할지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에어브러쉬를 그렇게 딱히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귀찮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마스킹을 할까나 쉽지 않네. 네, 지금 거의 무기력하게, 오늘 월요일인데요, 무기력하게 앉아있다가 지금 이제 작업할 마음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억지로라도 좀 약간 힘을 돌리려고 컴프레셔를 켜보았습니다. 왜 작업할 마음을 못 먹고 있냐면, 지금 이 타코마 지금 눈 부분 있잖아요. 이 눈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칠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지금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건 지금 보셨죠? 계속 타코마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마감 작업하고 최종 조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빼주겠습니다. 지금 블랙 부분이 상당히 좀 보면 도막이 깨졌죠? 급속하게 마르면서 깨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보강하고 눈 부분을 칠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지금 큰일입니다. 하지만 눈 부분 빨리 마무리 해주고 그리고 넘어가야겠죠. 작업할 때 항상 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약간 그런 마음이 교차할 때 좀,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일단은 다른 거라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붓용으로 만들어 놓은 조소냐 신너를 가지고 블랙 부분을 좀 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부분 너무 이상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블랙인데 골든 도료입니다. 골든 도료 중엔 제일 비싼 도료죠. 골든 아크릴 도료입니다. 한 방울 해준다는 게 또 뭐 엄청나게 또 했네. 에헤이. 잘 섞어준 다음에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드러나진 않지만 하지만 라인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해주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나중에 다 마감하고 나서 뭐야 이상한데? 이러면 그땐 늦어요. 하면서 드라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용 신너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 신너에 들어있는 리타더와 그리고 플로우 미디엄이 또 많이 섞으면 안 되죠. 적정량의 그 플로우 미디엄과 리타더 때문에 지금 건조를 지연시켜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빠르게 칠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기 싫으니까 메꿔줘야겠어요. 이렇게 쉬운 작업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쉬운 작업이라고 정신줄 놓고 작업하다가 붓이 탁 튀어서 피부에 딱 멋지게 딱 안착이 된다든지 그런 이제 크리티컬한 상황이 항상 거의 발생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붓은 조금 더 세필로 물로 좀 풀어주고요. 다행히 그래도 제가 참 축복받은 환경인 게 집에서 저희 지금 작업실에서 한 500m 거리에 화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퀵하게 쓰고 버릴 만한 붓들을 굉장히 빠르게 수급할 수 있죠. 그건 참 축복받은 부분입니다. 근데 도매를 하는 화방이 있어요. 굉장히 큰 화방이 너무 좋죠. 그래서 도료 수급도 빠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붓으로 이제 탁 치게 되면 집에 가서 신경안정제 먹어야죠.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한 이제 40대 중반쯤 되니까 상당히 침침합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타겟팅이 잘 안 돼요. 정확히 타겟을 보고 마치 스나이퍼가 스나이핑을 하듯이 타겟팅을 하고 컬러를 칠해야 되는데 자꾸 빗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 나이가 든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상당히 이런 거를 피지컬적으로 느낄 때 굉장히 슬픔을 동반하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굉장히 까맣게 잘 칠해졌습니다. 눈을 왜 못 칠하고 있었냐, 아까 초반에 한 얘기를 하자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돼서 이제 좀 아름답게 그런 동공의 눈빛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을 아직 선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어브러싱으로 해서 끝내느냐 아니면 붓으로 해서 하느냐, 지금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을 못 냈습니다. 지금 상당히 결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어요.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붓으로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긴 하지만 퀄리티를 자신할 수가 없고, 에어브러싱으로 하기에는 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과연 그라데이션이 잘 먹을까? 그럼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먹일까? 원형으로 할까? 아니면 일자 그라데이션을 할까? 지금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하긴 해야죠.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왔는데 하긴 해야죠. 그리고 컬러도 지금 사실 우리 타코마가 한국 애잖아요. 한국 애니까 브라운 컬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브라운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또 그거 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다. 감을 못 잡고 있다기보다는 겁을 내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쓴 물은 바로 버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아니 도대체 저 마리오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리오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될까요? 제 동생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도대체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세요? 저는 되게 예쁘거든요. 캐릭터도 좋고요. 예뻐요. 눈이 그냥 까만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그쵸? 눈이 까만 것도 나쁘지 않긴 하죠. 그냥 까맣게 할까? 눈을? 그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좀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카테고리를 넓히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디테일을 넣느냐, 단순한 디테일로 소구하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아트토이잖아요. 아트토이는 단순한 디테일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트토이는 단순한 디테일도 썩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좋은 디테일로 굉장히 화려한 디테일로 마무리하느냐. 근데 화려한 디테일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칫하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대략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냥 화면으로 대략 보여드릴게요. 좋은 디테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느낌이 싫다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리얼리티가 강조가 돼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디테일이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 디테일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의 문제인 거예요. 요 하나 때문에 인상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사실 지금 이 디자인에서도 지금 디테일이 많이 변경이 된 거죠. 보면 단순화된 부분 단순화됐고, 오히려 디테일이 살릴 부분은 이런 부분 더 살아났죠. 그리고 바지 같은 부분도 다르게 처리가 됐고요. 요 옷 색깔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옷 색깔 비슷하네.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옷 색깔은 뭐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머리 컬러도 조금 더 들어갔고, 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피어싱이 없죠. 저는 피어싱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정을 찍는 것은 사실 요런 이제 눈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못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mm로 그라데이션, 2mm로 얇게 그라데이션 나쁘지 않은데, 2mm로 얇게 그라데이션 나쁘지 않은데, 2mm로 얇게 그라데이션 하자고? 나쁘지 않은데,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인데 지금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네요.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말은, 옛날에 이제 전시 디자인하고 기획을 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초보자의 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초보자들은 비교적 좋다 나쁘다가 굉장히 명확한데, 비기너들, 근데 오히려 고급 사용자일수록 좋고 나쁘다의 부분이 되게 명확하지 않아서 좀 싫어하는 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지 않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지 않다 이 얘기도 되고, 너 왜 그래, 아 진짜 짜증나게, 2mm 에어브러쉬인데 지금 도료가 완전 먹었는데요. 이거 세척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잠깐 멈췄다가 세척하고 다시 시작하죠. 한번 싹 점검을 하고 다시 켰습니다. 재활용하는 남자, 장갑 찢어질 때까지 다 쓰는 남자, 칭찬합니다. 칭찬해. 조그맣게 하는 거라도 그래도 앞에 이거 펴줘야겠죠.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요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는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색깔 조합을 좀 뽑아 봐야겠어요. 일단은 안구 부분은 약간 밝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컬러를 써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깥에 부분은 조금 더 다크한 요런 컬러, 조금 더 브라운 느낌 나게끔 요 컬러. 생각해보니까 다 고르는 것보다 그레이네요. 전 진짜 그레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밝은색 컬러로 일단 그라디언트를, 하이라이트를 먼저 찍어주겠습니다. 2, 3, 4, 5, 6, 7, 8, 9, 10. 내가 생각한 컬러가 전혀 아닌데 1, 2, 3, 4, 5.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두고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찍어주죠 뭐. 그러면 일단은 됐고, 네, 좋습니다. 할게요. 중심원으로 살짝 퍼트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선의 얇기를 조정해 봤습니다. 2, 3, 4, 5, 6, 7, 8, 9, 10 칩해 놓고, 이건 아니죠. 1, 2, 3, 4, 5. 오면 컬러가 만들어져 버렸네. 굉장히 소량만 넣고요. 이거 마치 그 도넛의 글레이즈 같이 돼버렸네요.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코팅을 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내 생각과 좀 달라졌는데. 진짜 글레이즈처럼 나와버렸네. 크리스피 도넛 같이 돼버렸죠. 색깔이 오면서 예쁘긴 한데 조금 역산해야 될 것 같은데.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확실히 아무리 그래도 그레이는 그레이입니다. 그레이의 힘을 따라갈 수가 없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망치면 그냥 완전 망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색깔이 되게 오묘하죠. 조약돌 같기도 하고 자연 발생된 돌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으로 만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마감을 우레탄 마감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 걸 노리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쭉 뽑았던 핵심 키워드 리스트 200개 기억하시죠? 제이스튜디오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조금 밀도 있게 풀어내야 하나, 대중들이 많이 찾는 데이터하고 사실 제 경험을 적절히 섞어서 리스트를 만들어 둔 건데요. 여기 막 스케치도 막 섞여 있네요.
오늘 이 200개 키워드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요. 오늘은 이 녀석을 만지다가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간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피규어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딸 태명을 따서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타쿠마라는 캐릭터 피규어입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 이름을 동화라고 지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비행기까지 결항되고 참 힘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 기막힌 상황에서 불현듯 우리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래서 눈 속에 피어난 꽃이라는 뜻의 동화, 그리고 아이들이 읽는 책인 동화라는 중의적인 메타포를 담아가지고 제 딸에게 바치는 일종의 헌사이자 세상의 모든 딸을 가진 부모에게 바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형이랑 베이스 도색까지는 끝났어요. 지금 끝났고 한 90% 정도 완성된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10%를 더 추가를 해야겠죠. 지금 이런 선글라스나 눈 같은 부분에도 유광 마감을 좀 더 더해줘서 하이라이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산 부분, 이거 뭐 없죠 지금 우산 부분이, 이 부분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떤 주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내 소중한 딸을 위해 가장 완벽한 동화를 선물하고 싶은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정작 현실을 살아가는 내 안의 감정 시스템은 매일 방전되고 무너져 있다는 그 잔인하고 잔인하게도 잔인한 역설이죠. 그래서 이 200개 키워드 중에서 마침내 꺼내든 네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일상 심리에서 가장 흔하게 겪으면서도 사실 삶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상황입니다. 현상이고, 바로 두둔 감정 기복을 다스리는 마음 챙김의 잔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뼈저리게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고백을 해볼게요. 저는 진짜 감정 기복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감정 기복의 아버지, 감정 기복의 왕. 감정 기복하면 타코파파, 무조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겪은 데이터도 많고 아주 지독한 시행착오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드릴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볍게 위로 한마디 툭 던지고 끝내는 얄팍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20분이든 30분이든 제 작업실에 잡담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100% 제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대입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유념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요즘에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 안 하면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분부터 잡을게요, 발목을. 자,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감정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내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해,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선인이에요. 나루토에 나오는 선인 있죠? 선인입니다. 이미 신인이에요. 이미 등선하셨는데 등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상에 머물고 있는 선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초부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나는 왜 오늘도 이 모양이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서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예전에 정신과 진료를 1년 반 가까이 받았습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진짜 제 발로 직접 예약하고 찾아갔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정신과를 간다 그러면 우울증 약 몇 알 처방받아서 먹는 걸 생각하잖아요. 뭐 당연히 약을 복용하는 건 기본 공정일 거고요. 하지만 저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주 1회씩 상담을 1년 넘게 아주 깊숙이 받았습니다. 제 내면의 시스템을 완전 분해해서 나열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주치의 선생님이 저한테 던진 말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 초입에 시작하기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으로 빙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인드 컨트롤 하고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작가님. 자, 지금 이 상담실에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절대로 당연하거나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만들기 힘든 자리인지 제가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전히 작가님의 정교한 인지자원을 내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버텨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맞춰서 악착같이 출석하는 작가님의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결코 저렴하지 않은 주 1회 상담 비용을 1년 넘게 중단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전적인 경제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이 1시간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우연이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자원이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아야만 허락되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이 기회의 무게를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가님.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매주 비참하게 징징거리러 오는 줄 알았던 이 자리가 사실은 엄청난 자원과 기회가 투입된 치열한 회복 공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속으로 확고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났구나.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병원 가보란 말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아프면 병원 가. 야, 너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지만 나랑 결이 맞고 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확률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비정한 정글 같은 직장 바닥에서는 그러한 정교한 자각조차 할 여유가 없죠. 내 마음대로 제어하거나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사는 내 상식하고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면서 압박을 주고 조직의 모순은 매일같이 목을 쪼여옵니다. 야, 김대리 일로 와봐. 이걸 기획안이라고 써온 거야 지금? 야, 우리 막내 직원한테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어. 아니, 그리고 조직 관리를 맡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들이 이러냐? 넌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제정신이야? 아니, 회사 왜 다녀? 그리고 기획서에 쓴 내용을 봐봐. 내가 진짜 기분 나쁘게 듣지만 미안한데 4년제 대학 나온 거 맞지? 너 대학 나온 거 맞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해가 안 가네. 회사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당장 제공되는 밥벌이는 해야 되니까 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극심한 모순의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내면의 진짜 신념하고 먹고 살겠다고 비굴하게 기는 외적인 행동이 완전히 정반대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내 상사가 너무나도 싫고 역겹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행동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춰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밈같이 쓰는 야 이거 다 인지부조화 온 것 같아, 그런 류의 인지부조화가 아니고 이게 진짜 인지부조화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간 정신 시스템은 완전 자아가 미쳐가지고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강제로 내 인지도식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저 상사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결국엔 회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 발전을 위해서 저렇게 독하게 채찍질을 하는 걸 거야 라면서 일종의 정신승리를 작동하게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를 확증편향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짜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억지로 상황을 미화하지 않으면 내 정신이 이 정글 같은 직장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뇌가 스스로를 속여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 본심하고 완전히 떨어진 상황을 미화하고 억지로 참아가면서 버티다 보면 인간 내면의 한정된 정서적 자원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방전된다는 겁니다. 자아고갈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3% 남은 상태와 같습니다. 회사에 내 온갖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인지 왜곡하느라 에너지를 100% 다 써버렸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내면의 제어 장치를 돌릴 기운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방전된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내 안에 미세하게 에너지가 아주 조금 충전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 뇌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부 압력을 분출할 대상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막 찾는 거죠. 압력밥솥에 김을 빼듯이 어디론가 막 터트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던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람한테 가서 이 압력을 터트릴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못하시잖아요. 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대상이에요. 나는 그를 위험한 대상으로 이미 분류했어요. 걷다 대고 터뜨렸다간 어떻게 돼요? 전편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내 밥줄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방전된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혹시 떠올린 게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사랑해주는 사람, 내 주변의 소중한 배우자나 가족, 동생, 연인한테 가서 이 억눌린 압력을 무분별하게 폭발시키고 마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밥 좀 먹자는데 왜 자꾸 잔소리하고 지랄이야.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네가 도대체 뭔데? 왜 나한테 그래? 왜냐면 내 가족은, 내 동생은 내가 이렇게 밖에서 당하고 들어와서 감정을 배설하고 제멋대로 행동해도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곳이죠. 이거 진짜 되게 비겁하고 되게 추악한 짓입니다. 되게 나쁜 짓이에요. 인간의 나약한 심리 시스템이 근데 딱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딱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내가 밖에서 당한 화풀이를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고 비수처럼 꽂아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인식하는 객관적 데이터는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뭘까요?
내 오염된 뇌가 상황을 스스로 납득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낸 가상의 정보, 그냥 머릿속 착각이자 독단적인 허구,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예시로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회사에서 온갖 시달림을 당하고 인간관계에 치여서 인지 필터가 완전히 마탱이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친구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 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순수하게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반가움을 담아서, 야 누구야,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야 요즘 많이 힘드냐?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10%의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죠. 그런데 이미 제어 장치가 마탱이 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10%의 데이터를 어떻게 왜곡할까요? 나머지 90%의 소설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가 오랜만에 나를 만나갖고 내 몰골을 보고 은근히 비꼬는 건가? 본인이 잘 풀렸다고 내 앞에서 위선 떠는 건가? 아, 이 새끼 진짜 웃기는 새끼네. 또라이 아냐? 혼자 내 속에서 칼을 갈고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딱히 이 자극적인 시나리오가 생각이 안 나서 이 정도로 풀었는데 실제로는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내 머릿속 프로세스는 본인의 분노가 지극히 정당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관조를 해봐도 이거는 내가 화난 게 맞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 마음속의 시스템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짜 신호라는 겁니다. 90%의 가상 정보를 내 스스로가 완벽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꼴인 거죠. 내 인지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앞 사람의 순수한 호의를 나를 찌르는 칼날로 인지해버리는 명백한 오류인 거죠. 그렇다면 이 지독하고 비참한 악순환의 궤도를 어떻게 수장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심리치료를 받거나 마음 공부를 조금 하면 내면의 감정 기복이 무슨 마법처럼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처럼, 그래서 평온한 상태가 될 거라고 믿죠. 근데 제가 경험상 명확히 짚어드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유년 시절부터 차곡차곡 누적되어 온 근원적인 트라우마의 촉발장치, 즉 트리거들이 내 신경망에 촉촉히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언제든 쏠 준비가 되어 있는 트리거가요. 환경이 나를 자극하면 그 오염된 감정은 앞으로도 분명히 몇 번이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겁니다. 완벽한 해결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저도, 거의 완치 판정을 받은 저도 순간순간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조금 부끄럽고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인지 오류가 머릿속에서 확증 편향으로 고착되기 전에 즉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땡땡아, 내가 진짜 미안한데 일단은 너무 미안해. 근데 내가 좀 물어볼게. 이건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오락가락 하거든. 그리고 너무 예민한데 지금 한 말이 나한테 비꼬는 것처럼 들렸거든, 솔직히. 근데 미안한데 어떤 의도로 말한 건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 고장난 내가 가짜 소설을 쓰기 전에 현장에서 즉각 객관적인 성찰을 거치고 상대방에게 직접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크로스 체크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비정한 감정의 정글에서 나를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내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서 이 현장 조율이나 물어보는 버릇조차 가동이 안 된다.
그때는 혼자서 속으로 버티지만 마시고 그냥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고장났을 때처럼 서비스 센터 가듯이 병원을 가십시오. 정신과 문 두드리는 거 그거 대단한 실패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요. 진짜로. 진짜예요. 그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고 정비를 하듯이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러 가는 지극히 당연하고 굉장히 현명하고 영민한 것 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 잡담을 들으시면서 맞아, 사실 나도 좀 그래 라고 깊숙하게 공감하셨다면 지금 본인의 정신건강 시스템을 심각하게 재고해 보십시오. 아마 경고등이 켜진 상태일 겁니다. 지체 없이 본인의 필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이거 무슨 저렇게 전문가처럼 얘기를 처하고 있어, 무슨 유난을 떨고 있어, 참 피곤하게 사네,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무결하고 단단한 자아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선생님의 상태를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쭉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타코파파의 잡담은 여기까지입니다. 4주차의 키워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란 얘기입니다. 타코마 프로젝트도 조만간 100% 완성해서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제 프로젝트 동화의 첫 번째 단추이자 제가 진정한 작가로, 아트토이 작가로 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관문이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 머릿속에 시나리오에 속지 마시고 의연하고 단단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아직은 조금 어설픈 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기존의 흔한 공식을 따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느낌이 좀 나지 않으셨나요? 억지로 피해가려고 참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편한 영상, 그리고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듣기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요모조모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편집을 해나가면서 저 역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채널이 점점 깊어지고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